나는 분명 물처럼 유순한 홍여우인데 청구의 배겨우 소주를 납치해버렸다. 심지어 그와 새끼 여우를 몇 대나 낳을 생각까지 했다. 그 후 홍여우 5마리를 데리고 도망치면서 배겨우는 그에게 남겨두고 왔다. 그런데 냉정하고 고귀하던 그 청구소주가 나중에 미쳐버릴 줄이야. 눈이 뒤집혀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홍여우를 샅샅이 뒤지라고 명했다나. 내가 도산혈통의 마지막 홍여우였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친족들은 수년 전 선효대전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다. 어린 나를 나무 구멍에 숨겨주신 덕분에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홍여우가 되었다. 어머니는 임종 전 내게 당부하셨다. 도산 홍여우족의 미래를 내게 맡긴다고 말이다. 커서 꼭 홍여우 새끼들을 많이 낳아 혈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이다. 도산의 숲속에서 수만 년을 숨어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성년이 되었다. 하지만 홍여우 새끼를 많이 낳겠다는 목표를 어떻게 이룬담? 세상에 홍여우라곤 나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야.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세상을 떠돌며 이곳저곳 수소문한 끝에 청구신역이라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곳에는 구미천호들이 살고 있다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백여우와 홍여우가 털 색깔은 달라도 결국은 같은 여우족이 아닌가? 어쩌면 거기서 종족을 번식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청구로 향했다. 마침 도착했을 때 청구의 여우 가문에서 집안일을 거들 하녀를 뽑고 있었다. 안으로 잠입하기 위해 적당히 변장을 하고는 직접 지원하러 나섰다. 너는 무슨 요괴냐? 선발 담당인 늙은 여우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똥개가 영물이 되어 곧 여우가 될 참입니다. 청구에 잠입하기 위해 나는 억지로 내 정체를 촌티를 채 벗지 못한 붉은 털의 개요괴로 꾸몄다. 개요괴라. 혈통이 좀 비천하긴 하지만 생긴 게 꽤 복스러워 보이는구먼. 늙은 여우는 내 붉은 털을 보더니 만족해했다. 결국 명부에 붉은 털개 요괴라고 적어 넣으며 말했다. 우직하고 귀여운 게 아주 마음에 들어. 일단 남아서 수습으로 일해보거라. 그렇게 나는 무사히 청구에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들어오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이곳의 정통 구미천호 가문은 딱 한 집뿐이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그 가문의 의지에 사는 소유들이었다. 구미천호 가문에는 5-6마리의 여우가 있었는데 그중 곧 성년이 되는 소주가 한 명 있었다. 이름은 백진이었다. 나는 멀리서 그 백진 소주를 보게 되었는데 약 16 혹은 17살쯤 되어 보였는데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이목구비는 그림처럼 서늘하면서도 아름다웠다. 그의 뒤로 은은하게 드러난 9개의 꼬리는 더할 나위 없이 고귀했다. 그야말로 혈기왕성한 소년이 아닌가? 내심 붉은 여우 신랑감을 찾지 못할 바엔 차라리 이 청구의 소주를 보쌈해가는 게 어떨까 계산이 섰다. 그러고는 그와 함께 여우 새끼를 몇 배나 낳아서 붉은 새끼 여우를 낳을 수 있는지 보는 거다. 그렇게만 된다면 부모님의 유언을 받드는 셈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일하는 틈틈이 백진 소주를 몰래 관찰하며 조심스럽게 그와 친해질 기회를 엿보았다. 이름이 무엇이냐? 백진 소주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목소리는 샘물처럼 맑고 청량했다. 제 이름은 유효예요. 나는 떨어진 꽃잎을 쓸면서 백진 소주에게 대답했다. 하지만 눈길은 그의 뒤에 달린 탐스러운 꼬리에 자꾸만 머물렀다. 내 몸에서 나는 향기가 우리 청구의 요괴들과는 다르구나. 백진의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온몸에 털이 쭉 폈었다. 설마 내 정체를 들킨 걸까? 백진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청구에 있는 어린 요괴들의 기운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야생적인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군. 아뢰옵니다. 전하, 제가 얼마 전에 이쪽으로 옮겨왔거든요. 저는 떠돌이 요괴인데요. 천호 곁에서 수련하면 선기를 좀 나누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옵니다. 백진은 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가볍게 툭 짚더니 빛나는 여우불 문양을 남겼다. 이게 뭐죠? 나는 이마를 만지며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이것은 청구 별개의 통행령이다. 이게 있으면 청구의 요괴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을 것이고 들깨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일도 없을 거다. 감사합니다. 전하, 정말 다정하시네요.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차갑게만 보이던 백진 소주가 이렇게 말이 잘 통할 줄이야. 전하,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저를 불러주세요. 나는 가슴을 탕탕 치며 충성을 맹세했다. 백진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마침내 진지하게 입을 뗐다. 인간 세상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하지만 장로들께서 도통 허락해주질 않으시니 내게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는 정말 나를 믿나 보다. 처음 본 나를 벌써 자기 사람으로 여기다니? 이 구미호, 순진해도 너무 순진한 거 아냐? 나는 어색하게 서서 잠시 머리를 굴렸다. 그의 신뢰를 확실히 얻기 위해 딱 한 번만 도와주기로 했다. 방법이 있어? 전하, 내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몸에서 나는 기분 좋은 냉향을 맡으며 귓속말을 했다. 화형수를 써서 하급 요괴인 척하고 슬쩍 빠져나가는 거야?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계셨을 때, 내가 아주 어린 꼬마 여우였을 때도 이 방법으로 몰래 빠져나가 놀곤 했거든. 나의 인도에 따라 고귀한 구미백호가 작은 흰 토끼로 변했다.
나는 식은 죽 먹기로 흰 토끼를 데리고 천구를 빠져나왔다. 마침 인간 세상은 칠석제 기간이라 우리가 막 인간 세상에 도착했을 때 하늘을 가득 메운 풍등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인간 세상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구나. 백지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 너울을 쓰고 있었지만 그 눈부시게 수려한 자태만으로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금세 구경거리에 넋이 빠져 거리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손에는 상인이 건네준 교과까지 들려 있었다. 다행히 내가 그보다 경험이 많아서 뒤따라가며 그가 먹고 쓴 값을 모두 치러주었다. 유우야, 우리 강에 가서 연등을 띄우자. 백지는 실컷 구경을 하고 나서 다리 위에 서서 강물을 가득 채운 찬란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늘 차갑기만 하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인간미가 서렸다. 나는 그를 이길 수 없어. 결국 같이 가서 분홍색 연꽃등 하나에 불을 붙였다. 꽃잎에 자신의 염원을 적어서 물길을 따라 흘려보내세요. 월화노인께서 보신다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연등 상인이 미소 지으며 우리에게 붓을 건넸다. 나는 꽃잎 위에 거침없이 붓을 휘둘러 한 번에 9마리라고 적었다. 내가 쓴 글자를 본 백진이 의아하다는 듯 나를 힐끗 쳐다봤다. 내가 돼지라도 되는 줄 알아? 무슨 아이를 그렇게나 많이 낳겠다는 거야? 나는 싱글벙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 집안에 이제 나밖에 안 남았거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 생각이야. 한꺼번에 한 보따리 낳는 게 제일 좋지. 그래야 도산가가 다시 북적북적해질 거 아냐? 백진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붓을 들어 다른 꽃잎에 자손만당이라 적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왜 나랑 비슷한 내용을 쓰는 거야? 설마 내 소원을 같이 이뤄주려고? 백진의 귓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이 소주께서 보기에 청구가 확실히 좀 너무 적막하긴 해서 말이다. 조금 더 떠들썩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하지만 내심 속으로는 딴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언제쯤 그를 집으로 보쌈해갈까 하고 말이다. 몇 번 더 배를 맞추다 보면 어떻게든 붉은 여우 몇 마리는 낳을 수 있겠지? 내 일처리는 아주 효율적이라서 결정하면 바로 실행에 옮긴다. 그날 밤 백진이 놀다 지치자 난 그를 근처 주루로 데려가 밥과 술을 먹였다. 그러고는 술에 몇 방울 떨어뜨렸지. 여우족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취선양을 말이야. 역시나 술 몇 잔이 들어가자마자 백진은 그대로 쓰러졌다. 그 9개의 꼬리가 다 드러날 뻔한걸. 내가 잽싸게 다시 밀어넣었다. 그리곤 가뿐하게 업어서 도산숲으로 돌아왔다. 백진이 잠에서 깨어나자 그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손목과 발목이 모두 금방울이 달린 붉은 비단에 꽁꽁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대체 뭐야? 쇠유 홍능이지. 이게 없으면 어떻게 구미천호를 묶어두겠어? 나는 싱글벙글 웃으며 그를 바라보며 손에 든 방울을 흔들었다. 청아한 방울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이제 내가 선포할게. 넌 이제 내 서방님이고 난 내 부인이야. 우리 이제 바로 첫날 밤을 치러도 되겠어. 유요. 너 미쳤어. 난 청구의 소주라고. 날 납치하다니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백진은 몸부림을 치려 했지만 그럴수록 붉은 비단은 더욱 꽉 조여들었다. 방울 소리는 맑게 울리고 듣는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가슴이 뛰었다. 안심해.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내 몸에 있던 위치 추적 법구들은 이미 다 내다버렸거든. 이제 하늘에 대고 빌어도 대답 없고 땅을 치며 소리쳐도 도와줄 리 없을걸. 여기엔 내가 미혼진까지 쳐놔서 밖에서는 절대 감지할 수 없어. 나는 싱글벙글 웃으며 이 어린 배겨울을 해치기 시작했다. 백진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안 돼. 유호. 나 아직 미성년이라고. 어찌 이리도 망측하게 구는 거야.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빤히 쳐다봤다. 갑자기 문제가 생각났다. 청구의 소주는 구중맥업을 겪어야만 성년으로 인정받는다는 걸? 이걸 어쩌나. 어렵사리 보쌈해온 서방님이 아직 미성년자라니. 아냐. 그래도 일단 물건 확인은 좀 해봐야겠어. 만약 그쪽 방면으로 시원찮으면 그때 가서 사람을 바꿔도 늦지 않으니까. 어린 백여우의 발버둥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그를 덮쳤다. 마구 움직이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 머리 위로 고정하고는 거침없이 옷을 벗겨버렸다. 으앙. 유유, 이 파렴치한 여자 불안당 같으니라고. 난 이제 더럽혀졌어. 바이체는 침대 위에 웅크린 채 억울함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역시 맞았어. 바깥 세상 여자들은 믿을 게 못 돼.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살기가 등등하고 날카로운 기세가 예사롭지 않네. 역시 훌륭한 물건이야. 나는 바이첸을 구석구석 뜯어본 뒤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그의 옷매무새를 다시 정리해 주었다. 바이첸은 서러운지 눈시울을 붉히며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는 얼른 그를 달래기 시작했다. 에이.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 나처럼 영리하고 매력 넘치는 데다 털빛까지 붉은 여우가 내 마누라가 되어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너 같은 생녀에다 겨뇨 따위는 필요 없어. 바이체는 여전히 울먹이며 내 베개에 엎드려 계속 훌쩍거렸다. 내가 감히 고귀한 청구의 소주인 나를 납치하다니.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다니. 난 구미천호라고. 죽을지언정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바이체는 울면서 나를 나무랐지만 욕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꾸짖는 꼴을 보니 천성이 참 순진하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더욱 흥이 났다. 이렇게 귀엽고 오만한 아기 배겨우라니 딱 내 취향이잖아. 그만 울어. 우리 꼬마 바이첸. 난 견효가 아니야. 나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이 불처럼 붉은 거대한 여우였다. 나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본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이 불처럼 붉은 거대한 여우였다. 솔직히 말해줄게. 언니가 널 잡아온 건 말이야. 너랑 새끼 여우를 낳으려고 그런 거야? 얌전하게 말 잘 들으면 언니가 널 괴롭히지 않을게. 새끼 여우만 낳으면 바로 보내줄게. 그때가 되면 우리 사이의 일은 아무도 모를 거야. 청구로 돌아가서 예쁜 배겨우들이랑 다시 장가들면 되잖아. 너 대우였어? 바이체는 아연실색하면서도 여전히 내 제안을 거절했다. 저코라도 안 돼. 저코와 백호는 진작에 왕래를 끊었단 말이야. 우린 어울리지 않아. 당장 나를 놓아줘. 안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사라진 걸 아시는 순간 반드시 여기까지 찾아오실 거야. 그땐 너도 무사하지 못할걸.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전에 얼른 나랑 새끼부터 낳아야겠네. 나는 단호하게 그의 요구를 묵살했다. 꼬마 백호가 아직 미성년이라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기로 결심했죠. 어차피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한숨 자고 나면 금방일 거예요. 하지만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죠. 이 바이첸이라는 녀석이 계속 도망치려 했거든요. 쇠유홍능을 질질 끌고 몇 번이나 도망치다 저한테 딱 걸려 붙잡혀왔죠. 만약 이 녀석이 도망가 버리면 누구랑 아기 여우를 낳겠어요? 우리 바이첸 아가야? 밥 먹자. 이것 봐. 너 주려고 잡아온 닭이야. 직접 털까지 뽑아서 구웠단다. 냄새 좀 봐. 정말 고소하지 않니? 자, 한 입 먹어봐. 나는 구운 닭을 바이첸의 코앞에 대고 뭐라도 좀 먹으라는 신용을 했죠. 안 먹어. 이 녀석 아직도 온몸으로 저항하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더라고요. 나 청구의 소주가 절대 굴복할 것 같으냐. 난 원칙이 있는 몸이다. 녀석의 고집불통인 모습에 한숨을 내쉬며 직접 닭다리 하나를 뜯어 먹기 시작했어요. 살코기가 아주 야들야들하더군요. 예전엔 아까워서 매일 먹지도 못했던 건데 바이체는 제가 관심을 끄고 혼자서 정신없이 먹는 걸 지켜보더니 닭이 거의 다 사라져 갈 때쯤 배에서 눈치도 없이 꼬르륵 소리가 났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이거 나 주려고 가져온 거 아니었어? 왜 혼자 다 먹는 건데? 줄 때는 안 먹겠다고 하더니 내가 먹으니까 또 심통이 났나 봐요. 이 얄미운 여우 녀석. 달래기 참 힘드네. 남은 날개까지 단숨에 먹어치우고는 생글생글 웃으며 녀석을 쳐다봤죠. 다음에도 안 먹겠다고 버티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저는 3개월간의 백호 길들이기 계획을 세우고 엄격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매일 달콤한 말로 살살 달래주기. 꼬리가 예쁘다 칭찬하고 털이 눈처럼 하얗다며 내가 정말 자기한테 푹 빠진 줄 알게 만들었죠. 둘째, 매일 맛있는 사냥감을 잡아다주고 안 먹으면 가차없이 제가 먹어치웠어요. 그렇게 몇 번 반복했더니 이젠 고분고분 밥을 잘 먹더라고요. 더는 고집 피우며 단식 투쟁도 안 하고요. 안 먹고 버텨봤자 정말 붕괴된다는 걸 깨달았나 보죠. 마지막으로 말을 잘 들을 때면 투산숲으로 데려가 일광욕을 시켜줬어요. 물론 끈을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그에게 어느 정도 자유도 주었다. 바이첸 자야, 오늘도 참 착하게 잘 있었네. 어느덧 밤이 되고 난 바이첸의 잘생긴 얼굴에 쪽하고 입을 맞췄다. 상으로 오늘 밤 나랑 같이 자게 해줄게. 바이첸은 내 입맞춤에 얼굴이 온통 빨개졌다. 얼굴을 이불 속에 파묻고는 부끄러움과 화가 섞인 눈망울만 내비쳤다. 요즘 난 갈수록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낮에는 사사건건 그를 유혹했고 아주 다정하게 굴었다. 달콤한 말들이 입술 끝에서 술술 터져나왔고 애정을 키우려 무던히도 노력했다. 밤이면 기회를 틈타 그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바이첸은 처음엔 미친 듯이 거부했다. 그러다 나와 선을 그으려 애쓰더니 이제는 아예 저항을 포기한 상태다. 이건 다 나의 계획대로다. 어쨌든 그는 내 미래 아이의 아버지니까 미리 애정을 잘 쌓아둬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물었을 때 아빠를 강제로 납치해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바이첸 자야, 넌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특히 이 복근 좀 봐. 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하는 바이첸을 바라보며 온 마음 가득 그에 대한 만족감에 젖었다. 그러고는 그의 여우꼬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내가 이렇게 영리한 걸 아시면 분명 칭찬해 주실 거야. 함부로 만지지 마. 바이첸이 새침하게 콧방귀를 뀌었다. 몸을 돌려 나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꼬리를 빼지는 않았다. 그저 귀끝이 빨갛게 달아올랐을 뿐이다. 나라고 충동이 없는 건 아니었다. 다만 어린 여우가 아직 성장기라는 점을 고려해 결국 참아냈을 뿐이다. 그렇게 두 달이 훌쩍 지나갔다. 바이첸도 내 정성 어린 보살핌의 털에 윤기가 흘렀고 점점 늠름한 구미천호의 자태를 갖춰갔다. 바이첸 자야, 내가 다 계산해봤는데 말이야. 내일이면 내가 성년이 되는 날이야. 내가 인간계에서 특별히 많이 챙겨왔어. 혼례 때 쓸 붉은 촛불이랑 자 장식들을 말이야. 얼른 우리 신혼방을 꾸며보자. 내일 바로 첫날 밤을 치르는 거야. 내일 천겁을 넘기고 나면 법력이 크게 오를 텐데 그때 내가 널 어떻게 손봐주는지 두고 봐라.
이 작은 불여우야. 바이첸은 일부러 겁을 주며 말했다. 바이첸의 성년천겁은 기세등등하게 몰아쳤다. 난 옆에서 숨죽여 지켜보았다. 보랏빛 번개가 쉼없이 내리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봤다. 그 기세에 도산의 산봉우리가 절반이나 깎여나갔고 하얗던 여우는 번개를 맞아 새까만 여우가 되어버렸다. 듣자 한이 천겁을 겪고 나면 법력이 크게 증폭된다던데 설마 나중에 진짜 나한테 복수하러 오는 건 아니겠지? 차라리 지금 아예 거사를 치러버릴까? 그래서 백진의 99번째 천례가 막 끝났을 때 난 바로 달려갔다. 망설임 없이 그를 다시 묶어버렸다. 침대 위로 냅다 던졌다. 유요, 너. 남의 위기를 틈타다니. 백진은 숨이 넘어갈 듯 가냘팠고 굶주린 늑대 같은 내 눈빛을 보더니 드디어 겁을 먹기 시작했다. 난 절대 타협 안 해. 난 당당한 청구의 소주라고. 너 같은 일개 불여우한테 강제로 당하진 않을 거다. 소문이라도 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난 상관없거든. 그를 껴안고 마구 입을 맞췄다. 말 시키지 마. 지금이 내가 제일 약할 때잖아. 내가 널 도와주는 거야. 알겠니? 어서 첫날 밤이나 치르자고. 싫어. 백진은 내 입맞춤에 얼굴이 빨개졌고 입으로는 싫다고 하지만 몸은 솔직하네. 좋아. 난 그를 껴안고 물어뜯었고 손가락으로 그의 꼬리를 살며시 훑었다. 백진의 온몸이 움찔거렸다.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들이 내 입맞춤에 다시 막혀버렸다. 역시 어려서 그런가? 확실히 기운이 넘치네. 누나, 정말 나 좋아해? 백진은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가 쉬고 가냘파졌다. 당연하지. 내가 한 말은 다 진심이야. 6개월 뒤, 난 무려 9마리의 여우를 낳았다. 그중 5마리는 불여우, 4마리는 백여우였다. 서둘러 육아를 시작해야 했다. 처음이라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감이 안 왔다. 인간 세상에 가서 참고서 몇 권을 사왔는데 한 권은 담퇴지 산후조리이고 다른 한 권은 똥개 사육 지침서였다. 비록 종은 좀 다르지만 포유류의 육아 방식은 거기서 거기겠거니 싶었다. 백진은 요즘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침대 위에 있는 9마리 여우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고 청구로 돌아가겠다고 떼쓰지도 않았다. 아예 남아서 나랑 같이 애를 키우려는 모양이다. 난 당당한 청구의 소주인데 성인이 되자마자 너 같은 호색한 불여우한테 잡아먹히다니. 여우를 이렇게나 많이 낳다니. 혼자서 도산 여우 족보라도 하나 만들 생각이야? 백진은 수시로 그 여우들을 몰래 만져보더니 백여우들만 따로 골라 한데 모아두기도 했다. 난 그가 불여우의 혈통을 무시하는 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그 5마리를 구박하는 건가? 나의 꼬마 붉은 여우는 원하지 않는 거지?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편애하는 아빠는 필요 없어. 그러던 어느 달도 없는 캄캄한 밤, 나는 5마리의 꼬마 붉은 여우를 데리고 도망쳤다. 그렇게 도망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마침내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5마리의 새끼 여우들이 첫 털갈이 시기를 맞이했다. 나는 기대감에 손을 비비며 녀석들이 새 옷으로 갈아입기를 기다렸다. 더욱 위풍당당하고 붉은 털로 말이다. 하지만 붉은 벤의 털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드러난 것은 뜻밖에도 눈처럼 하얀 속털이었다. 곧이어 둘째, 셋째, 그리고 5째까지 털갈이를 마쳤을 때 바닥을 뒹구는 5마리의 새하얀 여우들을 보며 나는 멘붕에 빠지고 말았다. 사기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이 녀석들이 글쎄 온몸에 붉은 벤의 털을 두르고 나를 속이다니. 백진 그 녀석의 유전자가 어찌나 지독한지 내 붉은색은 털끝만큼도 남겨주지 않았다. 나는 작은 흰 여우 한 마리를 안아 올렸다. 백진과 똑 닮은 그 차가운 푸른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아직 이목구비가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오만하고 도도한 기질이 보였다. 어머니, 배고파요. 어린 흰 여우가 아기 같은 목소리로 칭얼거렸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운명이려니 하고 5마리 새끼들의 먹이를 구하러 나섰다. 안타깝게도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5마리의 흰 여우들은 생김새는 예뻤지만 몸이 무서울 정도로 약했다. 인간 세상의 탁기가 너무 강한 데다 청구의 연기로 보양하지 못하니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엉망이 되었다. 첫째는 젖을 다 먹자마자 심하게 기침을 해댔고 곧이어 둘째와 셋째마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희고 곱던 털색은 순식간에 윤기를 잃고 푸석해졌다. 나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 숨이 넘어갈 듯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는 안 돼. 더 지체했다간 꼬리 9개가 다 자라기도 전에 이 다 쓰러져가는 사당에서 목숨을 잃게 생겼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청구로 몰래 돌아가야만 한다.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 들었다. 내가 도망친 뒤로 백진은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한다. 지난 3년 동안 청구를 샅샅이 뒤진 것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들깨까지 붙잡아 신문할 정도였다니. 사람들은 말한다. 소주백진이 자신을 유혹하고 버린 그 붉은 여우를 증오하고 있다고. 그녀를 잡아와 흰줄을 뽑고 껍질을 벗기겠다고 맹세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목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품 안에 병약한 어린 백여우를 보니 다시금 용기가 샘솟았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유유야, 이번에 돌아가는 건 남편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야. 다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내 계획은 완벽해. 몰래 잠입해서 백진이 데리고 있는 4마리를 찾는 거지.
만약 그 4마리가 전부 붉은 여우로 변했다면 몰래 훔쳐다 내가 키우고, 만약 백여우라면 내 손에 있는 이 병약한 5마리를 그놈과 바꿔치기 할 거야. 어차피 다 그놈 자식인데 설마 죽어가는 걸 모른 척하진 않겠지. 마음을 굳게 먹고 완벽하게 변장을 마친 뒤 다시 청구의 입구에 도착했다. 어떻게 잠입할지 고민하기도 전에 성벽에 걸려있는 한 폭의 거대한 초상화를 보고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초상화의 솜씨가 어찌나 훌륭한지 나를 아주 실감나게 그려놓았다. 특히 그 호색한 눈빛은 그야말로 실물과 똑같았다. 초상화 아래에는 살기등등한 글귀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수배령 도산의 홍여우 1마리를 체포하라. 단서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황금 100냥을 하사하고 생포하는 자에게는 황금 10,000냥을 하사한다. 생사는 불문한다. 생사불문이라는 내 글자를 보는 순간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이 망할 놈의 여우가 진심으로 나오시겠다 이거지? 정면 돌파는 절대 무리야. 황금 100냥이면 청구의 모든 요괴들의 눈이 뒤집히고도 남을 액수니까 그 황금을 위해서라면 놈들은 나를 다져서 고기소로 만들어버릴지도 몰라. 나는 예전 주특기인 위장수를 떠올렸다. 똥개라는 정체가 이미 탈로 났으니 이번에는 종목을 아예 바꿔주마. 품속에서 환영단 한 알을 꺼내 꿀꺽 집어삼켰다. 자욱한 연기가 거치고 나니 나는 얼룩무늬 고양이 요괴로 변해 있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일부러 털을 지저분하게 헝클어뜨렸다. 마치 방금 쓰레기 더미에서 기어나온 몰골로 말이다. 마침 청구에서 새로운 자벽부들을 뽑고 있었다. 나는 지원자들 틈에 섞여 고개를 푹 숙인 채 최대한 존재감을 죽이고 있었다. 전부 똑바로 서. 소주님께서 직접 시찰 나오셨다. 집사의 우렁찬 외침에 대열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하필이면 왜 그놈이 직접 온 거야? 3년 만에 본 백진의 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차가워져 있었다. 그는 검은색 장포를 걸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예전처럼 얼굴만 붉히던 울보가 아니었다. 온몸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한기가 뿜어져 나왔고 눈빛은 마치 얼음 파편을 박아 넣은 듯 차가웠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요괴들은 벌벌 떨며 몸을 사렸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대열 앞을 지나갔다. 치장을 화려하게 하고 그의 눈에 들어 출세하려는 여요괴들을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는 머리를 더 깊숙이 숙였다. 머리를 아예 몸 안으로 숨겨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속으로 넌 나를 못 봐라고 주문을 외웠다. 넌 나를 못 봐. 그런데 갑자기 금실이 수놓인 검은 장화 한 켤레가 내 앞에 멈춰섰다.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 떨렸다. 망했다. 이 여우놈은 코가 귀신같이 밝은데 설마 내 몸에서 나는 여우 냄새를 맡은 건 아니겠지? 너무 무서워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바닥만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으니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백진이 갑자기 허리를 굽히더니 길고 아름다운 손을 뻗어왔다. 정확하게 내 운명의 뒷덜미를 낚아채더니 나를 통째로 번쩍 들어 올렸다. 허공에 매달린 채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어쩔 수 없이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 차가운 눈동자 속에 장난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로 소름이 돋았다. 소주님, 이 고양이 요괴는 털색도 지저분하고 생긴 것도 너무 못생겼습니다. 소주님의 눈을 버리게 할까 걱정되오니 소인이 즉시 쫓아내겠습니다. 관리자가 급히 다가와 나를 아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봤다. 그럴 것 없다. 백진은 공포에 질린 내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입가에 소름 끼치는 냉소를 지어 보였다. 이 고양이는 못생겼지만 꽤 독특하게 생겼군. 마침 내 곁을 지킬 시녀로 삼기에 딱 좋겠어. 순간 온몸에 털이 쭉 꼈었다. 수행시녀라고? 그것도 이렇게 못생긴 애를? 그의 눈동자 속에 그 의미심장한 빛을 보는 순간 나는 즉각 깨달았다. 이 녀석은 분명히 나를 알아봤다. 이 망할 여우놈이 지금 미끼를 던진 거다. 나는 백진에게 붙잡혀 동굴로 끌려왔다. 3년 만에 다시 온 이곳은 이미 예전 모습이 아니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진 데다 바닥에는 따뜻한 옥이 깔려 있었다. 마치 청구의 국고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 사치스러웠다. 백진은 나를 바닥에 툭 내던지더니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는 바로 뒤돌아 나갔다. 정말로 그냥 심심풀이로 못생긴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온 듯한 태도였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을 하다가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후다닥 일어났다. 기억을 더듬어 살금살금 내실로 스며들었다. 내 짐작이 맞다면 그 내 녀석이 분명 여기 있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한 뒤 문을 밀어 열었다. 그곳엔 털빛이 불같이 붉고 통통한 작은 여우 4마리가 정신없이 뛰놀고 있었다. 첫째는 커튼에 매달려 그네를 타고 있고 둘째는 탁자 다리를 붙잡고 신나게 갉아먹는 중이었다. 셋째와 넷째는 비단공 하나를 두고 격렬하게 싸우느라 붉은 털이 입가와 공중에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이 익숙한 파괴력, 이 선명한 붉은색, 이건 완전 내 축소판이잖아. 나는 충격을 받은 채 문가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때 털없는 생쥐처럼 허여멀건하던 병든 강아지 같던 녀석들이 자라고 나니 어떻게 전부 붉은 여우가 된 거지? 설마 반조, 혈통이 너무 강해서
어릴 때 그렇게 약하고 창백해 보였던 건가? 내가 데려간 5마리의 붉은 여우는 배내 털을 벗고 나니 죄다 아빠를 닮은 흰 여우고 남겨둔 4마리의 흰 여우는 자라고 나니 전부 엄마를 닮은 붉은 여우라니 이건 말도 안 되게 황당하잖아. 그렇게 작은 붉은 여우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때 등 뒤에서 갑자기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익숙한 차가운 향기가 뒤에서 나를 감쌌다. 다 봤어? 백진의 목소리가 은밀하게 울렸다. 이를 악문 듯한 서늘함이 서려 있었다. 나의 전처님.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류의 변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았고 펑소리와 함께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는 뻣뻣하게 몸을 돌렸다.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보려던 찰나 금소금이 들렸다. 차가운 감촉이 순식간에 내 발목을 휘감았다. 고개를 숙여보니 쇠사슬 하나가 내 발을 단단히 묶고 있었다. 사슬의 반대쪽은 침대 기둥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 옛날 내가 그를 묶었던 쇠요홍릉 보다 100배는 더 견고해 보였다. 백진, 내 말 좀 들어봐. 난 너무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려 애썼다. 설명. 백진은 한 걸음씩 다가왔다. 차갑고 무관심하던 그의 눈동자가 지금은 무시무시한 핏빛으로 번뜩였다. 그는 내 턱을 잡아채더니 억지로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요요. 그때 내가 홍릉으로 나를 묶었지? 내가 내 낭군이라며 나랑 아이까지 낳겠다더니 이제 상황이 역전됐으니 이젠 내가 널 가둘 차례야. 그가 몸을 숙이자 뜨거운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았다. 하지만 내뱉는 마른 가슴이 철렁할 정도였다. 평생이야. 다시는 도망칠 생각 마. 그는 예전에 내가 그에게 했던 그 망발들을 고스란히 나에게 되돌려주었다. 아니, 훨씬 더 심했다. 주인님이라고 불러.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손가락으로 내 입술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흑화한 그의 모습에 나는 겁이 잔뜩 났다. 어딜 봐서 이게 예전에 그 순진하고 속기 쉬운 토끼란 말인가. 이건 분명 영물이 다 된 늑대나 다름없었다. 백진, 이러지 마. 나는 그의 양심을 깨워보려 했다. 급히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내가 이번에 돌아온 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야. 밖에서 5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애들 몸이 좋지 않아.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내 생각엔 어쨌든 그의 핏줄이니까 설마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진 않겠지 싶었다. 하지만 백진은 이 말을 듣고도 마음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엄청난 농담이라도 들은 듯했다. 그가 비웃음을 흘렸다. 눈빛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유요, 내가 3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알아? 내가 남겨둔 그 4마리는 당시에 선천적으로 허약해 털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창백해 보였던 거야. 그 후 내가 영역으로 보살폈더니 병이 났고 붉은 털이 자라났지? 그건 아주 당연한 수순이었어. 그런데 내가 데려간 그 5마리는 그가 바짝 다가오더니 배겨우 무리를 가리켰다. 그때 녀석들은 분명히 배내 쪼고리 털부터 이미 붉은색으로 정해져 있었어. 지극히 강인한 저겨우의 모습이었단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색이 정해진 저겨우가 붉은 털을 깨끗이 다 벗어 던지고 순종 배겨우가 됐다고? 인정해. 넌 당시에 내가 혈통이 순수하다고 생각한 저겨우들만 데려갔어. 그러고는 이제 와서 애들을 잃어버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 나를 속이려는 거잖아. 그는 유전자 변이 같은 말은 전혀 믿지 않았다. 단지 내가 또 헛소리를 지어내 자신을 속인다고만 생각했다. 밖에 있다는 그 근본도 모를 5녀석은 인정 못해. 그가 내 턱을 움켜쥐더니 또박또박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내가 돌아왔으니 이런 서투른 거짓말로 다시는 날 속일 생각 마라. 감금된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발목을 묶은 쇠사슬 때문에 자유가 구속되어서만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저 4마리의 어린 저겨우들이었다. 백진이 녀석들을 아주 잘 가르쳐 놓은 모양이다. 친엄마를 아주 원수 보듯 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백진이 없기만 하면 녀석들이 몰래 들어와서는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송곳니를 드러냈다. 일부러 내 앞에서 맛있는 닭다리를 바닥에 던져 짓밟으며 절대 내게 주지 않았다. 나쁜 여자. 아버지가 그랬어. 내가 우릴 버렸다고. 첫째가 나를 향해 메롱하며 익사를 부렸고 앞으로 우리 아버지 괴롭히지 마. 둘째는 솜방망이 같은 아빠를 휘두르며 하악질을 해댔다. 나와 똑 닮은 4명의 어린 얼굴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바늘로 쑤시는 듯 아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백진이 나를 보러 왔을 때 나는 참다 못해 폭발하고 말았다. 백진, 도대체 무슨 권리로 아이들에게 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거야? 나는 충혈된 눈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그땐 당신이 분명 배겨우들만 챙기고 저겨우들을 내쳤잖아. 우리 저겨우의 혈통을 무시한 건 당신이라고. 내가 저겨우들을 데려간 건 남겨져서 당신에게 천대받는 꼴을 보기 싫어서였어. 내 말이 틀려? 나의 추궁을 듣자 백진은 그대로 멍해지고 말았다. 마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눈동자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다. 그가 거칠게 손을 내저었다. 탁자 위의 찻잔들이 바닥으로 휩쓸려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천대했다고. 백진이 성큼성큼 다가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더니 내 턱을 확 잡아챘다. 금방이라도 피눈물이 맺힐 듯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유요, 내 양심은 개나 저어버린 거냐? 그가 나를 향해 포효하듯 소리쳤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때 9마리의 새끼들 중에서 저 4마리가 생명력이 가장 미약했어. 내가 녀석들을 따로 골라낸 건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내 영역을 쏟아부어 녀석들을 보살피려 했던 거야. 목숨을 절반이나 깎아가며 겨우 이 내 아이를 살려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너는 가장 튼튼한 저 겨우 5마리만 데리고 도망쳤더군. 그의 목소리가 쩍쩍 갈라졌다. 3년 동안 억눌러온 억울함과 절망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아비 노릇 어미 노릇다 하며 녀석들이 조금이라도 서운할까 봐 애지중지 키웠는데 너는 어쩌면 이럴 수 있어? 돌아오자마자 내가 혈통을 차별했다고 나를 비난해? 내 마음속에 나는 나 백진이 고작 그런 변심이나 하고 처자식을 내팽개치는 쓰레기로 보였더냐? 진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내 정수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나는 완전히 멍해지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때 그가 백여우들을 데려갔던 건 편애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거대한 죄책감이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켰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백진아. 내가 정말 몰랐어. 몰랐단 말이야. 숨이 넘어갈 듯이 오열하며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백진은 차갑게 나를 뿌리쳤다. 이제 와서 오는 건가? 늦었어. 그가 몸을 돌렸다. 단호하면서도 고독함이 느껴지는 뒷모습이었다. 유요, 너의 그 눈물. 이제는 단 한 방울도 믿지 않아. 백진은 떠나버렸다. 후회의 눈물 속에 나만 홀로 남겨둔 채.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밖에 폐사에는 아직 아파서 죽어가는 새끼 백여우 5마리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는 바로 백진뿐이다. 그가 그 5마리가 자신의 핏줄임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아이들을 그 앞에 안고 가서 똑같이 닮은 하얀 털과 푸른 눈동자를 직접 확인하게 하리라. 마음을 굳게 먹고 탈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비록 발에 쇠사슬이 채워져 있지만 이 정도는 나를 막을 수 없다. 예전에 청구에 잠입하려고 탈옥 기술백 가지를 달달 외울 정도로 익혔으니까 비녀 하나로 한참을 씨름한 끝에 철통 같아 보이던 자물쇠를 마침내 따는데 성공했다. 어둡고 바람 거센 밤을 틈타 침전에서 몰래 빠져나왔다. 이 결계만 벗어나면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 그런데 내 발이 막 결계의 가장자리를 밟는 순간 머리 위에서 갑자기 소름 끼치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줏빛 철뇌가 예고도 없이 내리꽂혔다. 내 정수리에 정통으로 맞았다. 그 찰나의 순간 마음속으로 백진을 욕할 겨를밖에 없었다. 이런 제기랄. 결계에 도난 방지용 벼락까지 깔아두다니 이것이 말로만 듣던 인과응보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머릿속이 마치 풀죽이라도 쑤어 넣은 듯 엉망이었고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웠다. 눈앞에 천하절색의 얼굴이 가물가물 보이더니 걱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요, 정신이 들어? 그 남자는 내가 눈을 뜨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잔뜩 찌푸리고 있던 미간이 살짝 펴졌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긴장감과 탐색하는 기색이 서려 있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신이 질투할 만큼 잘생긴 이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쳐다봤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백지장처럼 하였다. 난 누구지? 여긴 어디고? 이 미남은 또 누구야? 몸을 살짝 움직여 보았다. 발목에 다시 시커먼 쇠사슬이 채워져 있는 걸 발견했다. 저기요. 잘생긴 오빠, 누구세요? 나는 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발목의 사슬을 가리키며 왜 나를 묶어놨냐고 진지하게 물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취향이라도 되나요? 백진의 표정이 그 순간 얼어붙었다. 눈동자에 서려있던 증오와 초조함, 그리고 분노가 이 찰나에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오직 갈팡질팡하는 당혹감만이 가득 남았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했다. 제가 그쪽을 기억해야 하나요? 내가 되물었다. 머릿속을 뒤져 이 남자에 대한 기억을 찾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보이는 건 그저 하얀 안개뿐이었다. 정말 싹 잊어버렸다. 아주 깔끔하게 내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백진은 내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조금이라도 연기하는 흔적을 찾아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고 말았다. 내 눈에는 그저 맑은 눈의 순수한 멍청함과 처음 보는 미남을 감상하는 눈빛뿐이었으니까 그럼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건가? 그는 포기하지 않고 캐물었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나도 모르게 그 남자의 뒤쪽 크고 푹신한 9개의 새하얀 꼬리에 사로잡혔다. 꼬리가 보들보들한 게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촉감이 정말 좋을 것 같았다. 기억 안 나요. 솔직하게 대답하고는 손을 뻗어 그의 꼬리를 가리켰다.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쪽은 기억이 안 나지만 꼬리가 정말 탐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그 순간 백진, 이 고고한 청부소주의 얼굴에 서린 표정은 팔레트를 뒤엎은 것보다 훨씬 더 가관이었다. 백진은 한참 동안 나를 빤히 쳐다봤다. 당혹스러워하던 기색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더니 그 자리를 속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채웠다. 그는 내 침샘을 자극하던 9개의 꼬리를 확 걷어들이더니 입가에 비웃음 섞인 미소를 띄었다. 기억상실이라. 이번엔 도망치려고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지? 그는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다. 하지만 내 눈빛은 정말 무고했다. 그저 커다란 눈만 깜빡이며 진심으로 미남인 그를 감복시키려 노력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바이체는 차갑게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몸을 숙여 내게 다가왔다. 차가운 손가락이 내 뺨을 훑고 지나갔다. 마치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손길이었다.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눈빛이 지독하리만치 냉혹해졌다. 마치 영혼 없는 물건을 보는 듯했다. 어차피 너도 대역일 뿐이니까. 대역. 머릿속에 소설 속 절절하고 애달픈 로맨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나무인 총재와 도망친 어린 아내 같은 클리셔 말이다. 그래. 바이체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는 고압적인 자세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내 죽은 아내와 닮았거든. 그래서 널 다시 잡아온 거야? 기억을 잃었다니. 그럼 얌전히 내 본분이나 다해. 청구에서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죽은 아내라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알고 보니 이 미남은 호랍이었구나. 게다가 죽은 아내를 못 잊는 일편단심 사랑꾼이라니. 이 방대한 정보량을 다 소화하기도 전에 바이첸이 손을 크게 휘둘렀다. 붉은색 사라 스커트 한 벌이 침대 위에 호련히 나타났다. 그 옷은 불처럼 붉었고 선은 안쓰러울 정도로 모자랐다. 딱 봐도 평범한 옷은 아니었다. 입어. 그가 명령했다. 네. 나는 이불을 껴안고 몸을 웅크렸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우린 방금 만난 사이잖아요. 잔말 말고. 바이첸이 짜증스럽게 내 말을 끊었다. 예전에 그녀가 가장 즐겨 입던 옷이다. 살고 싶다면 그냥 입어. 그리고 그녀의 말투를 흉내내서 내게 말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난 굴욕을 참고 병풍 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었다. 옷을 갈아입으며 속으로 그를 욕했다. 내가 머뭇거리며 밖으로 나오자. 바이첸의 눈빛이 순간 변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눈시울이 약간 붉어진 채로 이리 와.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손을 뻗어 내 귀밑머리를 정리해 주었다.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을 다루듯 손길이 다정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웃어봐. 그녀는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지. 초승달처럼 말이야. 나는 입꼬리를 어색하게 끌어올렸다. 우는 것보다 더 일그러진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 닮았어. 바이체는 미간을 팍 찌푸렸다. 짜증 섞인 말투였다. 다시 웃어봐. 그녀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해맑은 미소 말이야. 그의 요구에 아주 진이 다 빠질 지경이다. 슬슬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대역 노릇도 참 못해 먹겠네. 몸만 파는 게 아니라 재주까지 부려야 하다니. 추억에 잠겨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마음속에서도 묘하게 질투 섞인 감정이 일었다. 단순히 시큰거리는 게 아니라 그 죽었다는 여자가 질투 나기까지 했다. 저기요. 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멍하니 나를 바라보던 그의 흐름을 끊었다. 그 죽은 붉은 여우를 그렇게나 사랑해요? 바이첸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원래 날카롭기만 하던 그 눈동자에는 지금 이 순간 부서진 별빛 같은 슬픔이 가득했다. 사랑이라니.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 단어를 내었다. 마치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하지만 끝내 웃지는 못했다.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처량한 눈빛으로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원하지 않았지? 그녀는 차라리 뱃속의 아이와 함께 도망칠지언정, 차라리 밖에서 죽을지언정, 내 곁에 머물기는 원치 않았어. 그 순간 그의 눈에 서린 절망이 내 가슴을 찔렀다. 이 남자, 고귀한 신분과 강력한 법력을 다 가졌으면서 심지어 이렇게 감촉 좋은 꼬리까지 가졌으면서 죽은 여자 하나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나 망가뜨리다니 참 가엾기도 하지. 그런데 또 너무 섹시하잖아. 그의 잘생겼으면서도 애처로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에서 주파날 튕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놈의 백월광이 이미 죽었다면 지금 살아서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아니야? 도망치다 잡혀서 다리나 부러질 걱정을 하느니 차라리 나 안 도망갈래. 내가 이 자리를 꿰차야겠어? 이 집착전은 청고소주를 꼬셔서 내 걸로 만들겠어? 죽은 마누라 따위는 있게 만들고 나만의 서방님으로 만드는 거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진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대담하게 손을 뻗어 그의 차가운 손가락을 살며시 쥐었다. 그리고 최대한 다정하고 애틋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방님, 과거의 일은 다 잊어요. 그녀가 당신의 마음을 원치 않는다면 차라리 그 마음 저에게 주시는 건 어때요? 백진이 나를 쳐다보았다. 원래 침울했던 그의 눈빛이 갑자기 흔들렸다. 그는 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대인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얼굴에 서려있던 냉혹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으로 바뀌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살폈다. 진주보다 더 진짜예요. 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청구를 감동시킨 10대 인물 후보에라도 나갈 법한 진지한 눈빛이었다. 백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곧 소매를 길게 휘둘렀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며칠 동안 나를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끊어져 나갔다. 내가 도망칠 생각이 없다면 이런 건 이제 필요 없겠지? 백진은 가슴을 부여잡더니 몸을 비틀거렸다. 꼿꼿하던 그의 등이 갑자기 구부정해졌고 목소리조차 가냘프고 힘이 없어졌다. 콜록콜록. 내가 곁에 남아준다면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태세 전환 속도가 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가두려던 집착남 소주였는데 어떻게 1초 만에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한 병약 미남이 된 거지?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내가 너무 순진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어떻게 하면 이 상전님 비위를 맞출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은 흰 옷만 걸친 백진이 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얼굴색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간간히 억누른 기침을 내뱉는데 듣는 사람 가슴이 철렁할 정도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한번 떨더니 새하얀 옷깃 위로 선혈을 울컥 쏟아냈다. 그 붉은색이 너무나 강렬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4개의 붉은 잔상이 순식간에 달려왔다. 4마리의 작은 붉은 여우들이 백진을 둘러싸고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맴돌았다. 어떤 녀석은 그의 손을 핥고 어떤 녀석은 꼬리로 그의 몸을 데워주었다. 백진은 기운 없이 의자에 기대어 있었고 그 아름다운 푸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눈물을 참아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멀찍이 서 있는 나를 가리키더니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 마라. 아버지는 괜찮다. 그저 가슴이 좀 답답하고 지병이 도졌을 뿐이야. 그 순간 분노에 찬 8개의 작은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향해 꽂혔다. 나쁜 여자. 내가 우리 아버지를 화나게 해서 병들게 한 거지. 첫째가 이를 드러내며 나에게 으르렁거렸다. 당장 나가. 우리 아빠 괴롭히는 거 절대 용납 못해. 둘째는 돌멩이를 집어들고 나를 내리칠 기세였다. 난 정말 억울하다. 난 진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졸지에 왜 내가 대역죄인이 된 거지? 내가 변명이라도 한마디 해보려던 찰나 백진이 간신히 몸을 일으키더니 욱해서 달려드는 어린 여우들을 품에 안았다. 그만해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애써 참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탓하지 마라. 아비의 몸이 약해. 사람을 붙잡아둘 힘이 없구나. 가고 싶어 한다면 보내주거라. 설령 아비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 좀 봐. 이게 무슨 역대급 녹차남 같은 발언이란 말인가.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니. 내 죄를 기정사실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덕적 우위에 완벽히 올려놓았다.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듯한 어린 붉은 여우 넷의 눈빛과 내가 행복하다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듯한 백진의 저 처연한 분위기에 원래 도망칠 궁리만 하던 내 마음이 한심하게도 약해지고 말았다.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이토록 지극정성인데 비록 머리가 좀 이상해지긴 했어도 진짜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안 간다고. 나는 몇 걸음에 달려가 그의 손에서 손수건을 빼서 들고 피를 닦아주었다. 누가 떠난데 지금 당장 약 다려올게. 죄책감을 씻기 위해 나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시꺼먼 보약 한 사발을 정성껏 다렸다. 탕약을 들고 방으로 돌아오니 백진이 침대 머리맡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옷자락이 반쯤 흘러내려 매끈한 쇄골과 은근한 복근이 드러나 보였다. 서방님, 약 드세요. 나는 그릇을 들고 다가가 최대한 다소곳하고 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진이 시선을 아래로 떨구자 긴 속눈썹이 눈가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살며시 입을 벌려 내가 떠먹여주는 대로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들어 버림받은 강아지 같은 애처롭고 촉촉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몸에 좋은 약이 원래 쓴 법이야. 그 모습에 내 안의 모성애가 샘솟아올라 서둘러 한 입 더 먹여주었다. 착하지. 다 마셔야 몸이 빨리 낫지. 내가 떠주는 약을 고분고분 받아 마시는 걸 보니 묘한 성취감이 느껴지며 가슴이 뿌듯해졌다. 하지만 나는 보지 못했다. 달콤한 정과를 챙기러 뒤를 돌았을 때 허약해 보이던 소주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는 것을 이렇듯 자애로운 어머니와 효성 지극한 아들, 금실 좋은 부부 같은 기묘하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작스러운 다급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보고 드립니다. 소주님, 큰일 났습니다. 수비병 한 명이 비틀거리며 침전으로 뛰어들어오더니 허겁지겁 바닥에 엎드렸다. 무슨 일인데 이리 호들갑이냐? 바이첸이 미간을 찌푸렸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연약하던 기색을 순식간에 거두고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드러냈다. 수비병은 식은땀을 훔치며 묘한 눈빛으로 나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산문 밖에 어린 대겨우 5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매우 초라하고 병색이 완연한데 그런데 소주님과 똑 닮았습니다. 그놈들이 대문 앞에서 서럽게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챙그랑 손에 들고 있던 약사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약사발은 산산조각이 났다. 바이첸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멍한 표정으로 내 코끝을 가리켰다.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물었다. 이봐요. 미남씨, 대체 전처가 애를 몇이나 낳은 거예요? 바이첸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안색은 피를 토했을 때보다 더 파리해졌다. 연약한 척할 여유조차 없는 듯 순식간에 그 다리에서 자취를 감췄다. 어머, 나 좀 기다려요. 나도 구경 갈 거야.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흥분해서 그 뒤를 쫓아갔다. 이건 그야말로 명문가의 치정극이 아닌가? 전처의 아이들이 제 발로 찾아오다니 이런 구경거리를 놓칠 순 없지? 숨을 헐떡이며 산문에 도착했을 때 주홍색 대문이 온통 발톱 자국으로 긁혀있는 것을 보았다. 문 밖에는 석탄 더미에서 구른 듯 꼬질꼬질한 어린 대겨우 5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털은 잔뜩 엉켜있었고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라있었다. 원래는 총명하게 빛났어야 할 파란 눈동자가
지금은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우두머리 격인 백여우 한 마리가 나를 보더니 흐릿하던 눈이 순식간에 반짝였다. 울먹이는 소리로 부르짖으며 비틀거리는 짧은 다리로 내게 달려들었다. 잠깐. 아무나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지. 나는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 꼬질꼬질한 꼬맹이가 내 치맛자락에 닿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치 바늘에 콕 박힌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말할 수 없는 시큰함과 애틋함이 순식간에 코끝까지 차올랐다. 몸이 머리보다 더 빨리 반응했다. 이성이 돌아오기도 전에 나는 이미 몸을 굽혀 달려드는 그 꼬질꼬질한 꼬맹이를 받아냈다. 심지어 남은 네 마리도 얼떨결에 품에 안았다. 엉엉. 어머니, 너무 배고파요. 무서워요. 품 안에서 떨고 있는 작은 몸뚱아리들을 느끼자 구경이나 하려던 내 마음은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눈물이 왈칵 고여 멈추지 않았다. 이상하다. 분명 모르는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내가 5마리 어린 백여우를 안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바이첸이 내 뒤에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내 품 안의 5마리 백여우에게 꽂혔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 아이들은 비록 꾀죄죄했지만 상징적인 눈백색 털과 독보적인 빙청색 눈동자는 그야말로 바이첸의 축소판이었다. 장님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이건 100% 친자식이다. 바이첸의 잘생긴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되었다. 백여우를 가리키는 그의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입술을 한참 동안 달싹였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쁜 놈. 품 안의 백여우가 바이첸을 보더니 즉시 털을 곤두세웠다. 녀석은 비록 기력이 없었지만 용감하게 내 앞을 막아서며 바이첸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괴롭혔지. 이 나쁜 놈아. 우리 어머니를 놔줘.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이 감히 우리 아바마마를 욕해? 바이첸이 반응하기도 전에 바이첸을 따르던 4마리 홍여우들이 튀어나왔다. 웬 거짓대 같은 놈들이 나타나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자 단숨에 폭발했다. 물어 죽여버릴 거야.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귀하게 자란 홍여우 넷과 떠돌다 돌아온 5마리 백여우가 한데 엉겨붙었다. 붉은 털, 하얀 털이 사방으로 날리고 비명과 울음소리가 산실을 가득 메웠다. 그만들 해. 백진과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서둘러 달려가 싸움을 말렸다. 우리 둘은 허둥지둥하며 각자 여우 2-3마리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이 꼬마 상전들을 떼어놓느라 진땀을 뺐다. 엉망진창이 된 바닥과 손에 들린 채 서로 침을 뱉어대는 어린 여우들을 보자 백진의 굳건하던 표정이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내 품에 안긴 자신과 똑 닮은 5마리의 백여우를 보더니 다시 자신의 발치에 있는 나를 쏙 빼닮은 4마리의 홍여우를 번갈아 보았다. 이 명석하기 그지없는 청구의 소주께서는 지금 머릿속으로 어려운 산수 문제를 푸는 듯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복잡 미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가을 경련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신은 내가 남겨둔 그 4마리가 어릴 땐 털이 안 나서 허여멀건했던 건데 그걸 내가 편애해서 남겨둔 백여우라고 오해한 거야? 나도 멍해졌다. 이 기만적인 신체 구조를 보며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알았겠어. 여우 새끼들이 어릴 때 보호색을 띨 줄이야.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인지 소설책보다 더 황당했다. 말은 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애 5 키우는 것도 이미 충분히 비참한데 여기에 넷을 더하고 제정신 아닌 변태 소주까지 끼얹으면 내 남은 생에 평온한 날이 있긴 할까? 저기 오해도 풀렸고 애들도 다 데려다줬으니까 난 이만 가볼게. 나는 품 안에 아기 백여우들을 내려놓고 막행랑을 치려는데 웅소리와 함께 황금빛 결계가 순식간에 솟아올랐다. 우리를 전부 안에 꼼짝 못하게 가둬버렸다. 백지는 결계 밖에 서서 방금 전에 허탈함은 온데간데 없고 내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드는 그 음산한 미소를 다시 짓고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옷깃을 여유롭게 정리했다. 눈빛에는 집착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제 발로 왔으면서 나갈 생각을 해. 그는 바닥에 9마리 여우 새끼들을 가리키더니 다시 나를 가리켰다. 애들도 다 모였으니 이제 당신도 갈 생각 마. 절대 못 보내니까 기억을 되찾기 전까진 아무데도 못 가. 말을 마친 그는 심지어 기분이 좋은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아수라장이 된 방 안을 보며 마침 잘 됐군. 아이 9에 당신까지 1명. 딱 마작 2판 버리기 좋겠어? 아니지. 나까지 합하면 2 테이블 반이야. 결국 증명된 셈이지. 백지는 변태일 뿐만 아니라 예언가이기도 하다는걸. 여우 새끼 9마리가 모이니 그 파괴력은 마작 2 테이블 따위론 설명이 안 된다. 어린 백여우들은 너무 오래 떠돌아다녀서 보이는 건 뭐든 먹으려 들었고 식탁 다리까지 갉아먹을 기세였다. 어린 홍여우들은 곱게 자란 탓에 이 촌뜨기들을 보며 눈을 흘겼고 말 한마디 삐끗하면 바로 싸움이 터졌다. 엄마, 셋째가 내 닭다리 뺏어갔어. 저 흰털 괴물이 엄마 책을 찢어서 엉덩이 닦았어. 으앙, 엄마.
안아줘. 내 뇌가 아주 뽑혀나갈 것 같다. 이 꼬마 상전들이 하도 흔들어대서 이 계급을 초월한 집안 싸움을 잠재우기 위해 고귀하신 청구의 소주께서 체면을 다 버려야 했으니 그는 구미천호의 본 모습으로 변해 카페트 위에 엎드려서는 9마리 여우 새끼들이 제 몸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뒀다. 그 매끄러운 털이 넝마 조각이 되도록 말이다. 말타기 놀이하자. 첫째는 백진의 목에 올라타고 한쪽 귀를 고삐처럼 움켜쥔 채 신나서 이랴 하고 외쳤다. 아빠, 빨리 달려. 나머지 8마리도 그에게 대롱대롱 매달려 누구는 꼬리를 물고 누구는 배를 밟아댔다. 평소 차갑고 고고하며 살생을 서슴지 않던 백진이 지금은 자존심 따위 버린 유원지에 조각상처럼 아이들에게 유린당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도 다정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릿속에서 불꽃이 터지는 것 같았다. 수많은 조각난 기억들이 미친 듯이 뇌리에 스쳤다. 생각났다. 그해 내가 어떻게 그를 도산으로 납치해 강제로 첫날 밤을 치렀는지, 그가 어떻게 연약한 척하며 나를 속여 약을 먹였는지, 어떻게 그에게 쇠사슬로 침대에 묶였었는지 다 생각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놈이 설치해둔 방범용 번개에 맞아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다. 이 나쁜 놈, 백진. 심하게 아픈 머리를 감싸 쥐고 아이들에게 기꺼이 탈것이 되어주고 있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지고지순한 남편, 뼛속까지 날 사랑해? 이놈은 완전 속이 시커먼 흑심 만두다. 겉은 뽀얗고 말랑해 보여도 갈라보면 속은 시커멓다니까. 날 속여서 데려오려고 했던 거야? 이 9마리 사고뭉치들을 돌보는 무료 보모 노릇이나 하라니. 못해 먹겠네? 기억은 돌아왔지만 당장 티를 내지는 않았다. 저 빌어먹을 여우 법력이 워낙 강해졌으니 정면으로 맞붙으면 나만 손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빨리 표정을 관리하며 더욱 멍청해 보이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의 꼬리에 매달린 5째를 떼어내주러 다가갔다. 서방님, 정말 최고예요. 콧소리까지 섞어가며 그를 치켜세워줬다. 백진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더니 내 눈빛이 여전히 맑고도 멍청해 보이자 그제야 안심한 듯 다시 묵묵히 여우 탈것 노릇을 이어갔다. 남자란 참 단순하기도 하지. 그날 밤 바람은 세차고 달빛도 없는 한밤중 도망치기에 딱 좋은 때다. 품속에서 예전에 남겨둔 취선향 반병을 꺼내 사냥류에 섞어 먹여 에너지가 넘쳐나던 9마리 새끼 여우들을 전부 잠재웠다. 여기저기 대자로 뻗어있는 새끼들을 보니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익숙하게 꺼내 들었다. 나름 경험자니까 애 데리고 튀는 일엔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9마리 새끼들의 허리띠를 하나로 엮어 탕후루 꼬치마냥 몸에 주렁주렁 매달았다. 가슴팍에 5, 등 뒤에 4, 좀 무겁기는 해도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으니까 모든 준비가 끝났다. 살금살금 뒷마당 담벼락까지 기어갔다. 담장이 꽤 높았지만 난 명색이 도산의 붉은 여우다. 담 넘기 정도는 기본 중의 기본. 크게 숨을 들이켜고 단전에 기를 모아 9애들을 짊어지고 둔해진 도마뱀 마냥 손발을 다 써가며 위로 기어올랐다. 조금만 더. 다 왔다. 이 담장만 넘으면 밖은 자유의 세상이다. 마침내 한 손으로 담벼락 끝을 잡았다. 기쁨이 환희로 바뀌며 힘껏 몸을 지탱해 넘어가려던 찰나 갑자기 잘생긴 얼굴 하나가 예고도 없이 눈앞에 들이닥쳤다. 백진이 담벼락 위에 앉아 있었다. 다리 한쪽을 느긋하게 늘어뜨린 채 손에는 술병까지 들려 있었다. 달빛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서늘한 은빛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 입가엔 내 소름을 돋게 만드는 오싹한 미소를 띠고서 말이다. 부인. 그는 손에 든 술병을 흔들었다. 시선은 내 몸에 줄줄이 엮여있는 세상 모르고 잠든 9마리의 새끼 여우들을 훑었다. 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야심한 밤에 그렇게 힘들게 내 핏줄들을 데리고 어디 경합이라도 나가려는 건가? 경합은 무슨 얼어 죽을. 현장에서 딱 걸린 이상 나도 더는 무해한 척 연기하기 귀찮아졌다. 나는 담벼락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 탕후루처럼 줄줄이 엮인 녀석들을 짊어진 채 가볍게 땅 위로 내려앉았다. 손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는 고개를 들어 담 위에 있는 백진을 쏘아보았다. 내 눈빛은 또렷했고 이전의 어수룩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백진, 연기는 이제 그만해. 내 기억이 돌아온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자고. 백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젖혀 술을 들이켜더니 값비싼 옥술병을 담 아래로 아무렇게나 던져버렸다. 술병은 챙그란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본 모습을 보이는군. 그는 가볍게 뛰어내려 한 걸음씩 내게 다가왔다. 온몸에서 풍기는 술기운의 위험하고 서늘한 향기가 뒤섞여 있었다. 유요, 넌 역시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여우구나. 널 내 곁에 두기 위해서라면 자존심까지 버렸는데 고작 이런 식으로 내게 보답하는 건가? 보답.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몸에 매달린 9아이를 가리켰다. 이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 준 보답이야? 9마리, 무려 9마리라고. 당신 아이를 낳느라 내 목숨이 반은 나갈 뻔했어. 그런데도 날 가두고 번개를 맞게 하고
대역 취급까지 했잖아. 말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었다. 가슴속에 쌓였던 온갖 원한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백진, 우린 애초에 어울리지 않아. 당신은 고귀하신 청구의 소주지만 난 산골짜기 들여오일 뿐이야. 우리 사이의 장벽은 이 담벼락보다 훨씬 더 두텁다고.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애들은 내가 데려가. 당신은 계속해서 고귀한 소주 노릇이나 해. 어차피 당신 아직 점잖아. 당신 아이를 낳아. 아니지. 여우 새끼를 낳아주겠다는 요괴들은 여기서 남천문까지 줄을 설걸. 가서 순종으로 몇 마리 더 낳으면 되잖아. 아비는 버리고 자식만 챙기겠다는 이 발언은 백진의 영린을 정확히 건드린 게 분명했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가서 더 낳으라고? 백진이 낮은 목소리로 내 말을 되뇌었다. 눈가에 억눌려 있던 붉은 기운이 순식간에 폭발했다. 유유야, 내 눈에는 나 백진이 고작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시바지용 도구일 뿐이냐? 그의 분노 섞인 포효와 함께 청구의 온대지가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무수히 많은 황금빛 광주들이 하늘로 솟구쳤다. 밤하늘 위로 틈 하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을 형성했다. 청구 신역 전체를 철저히 봉쇄했다. 호산대진, 발동되었다. 광풍이 휘몰아쳤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거셌다. 백진은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휘날렸다. 푸른 눈동자는 어느새 피빛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수라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가련한 척 연기하고 싶지 않았고 대역 게임 따위도 더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내가 곁에 남길 바랄 뿐이었다. 설령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도망가고 싶다고. 그가 한 걸음씩 내 앞으로 다가왔다. 손가락으로 내 어깨를 으스러질 듯 움켜쥐었다. 뼈를 가루로 만들려는 듯 엄청난 힘이었다. 내가 죽거나 내가 나를 죽여서 내 시체를 밟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 그의 미친 듯한 모습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오기로 맞받아치려던 찰나 갑자기 더 무시무시한 위압감이 사방팔방에서 짓누르듯 몰려왔다. 방자하다. 무엄한 요물 같으니 감히 황손을 가로채서 우리 청구의 근간을 어지럽히다니. 머리 위로 노쇠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들이 벼락처럼 울려 퍼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허공에 언제 나타나는지 모를 백발이 성성한 노인 10여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법장을 들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혐오와 사리가 가득했다. 청구 장로단. 이 고지식한 영감탱이들은 진작부터 나를 못마땅해 했다. 나 같은 드려우가 고귀한 소주를 더럽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 내 몸에 9마리의 새끼 여우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자. 분노로 수염까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이 여자는 혈통이 미쳐나요. 소주를 홀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천후 혈통을 가로채려는 망상까지 품었구나. 앞장선 대장로가 법장을 치켜들었다. 날카로운 법장 끝이 내 미간을 겨누었다. 목소리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명을 전해라. 당장 이 요물을 처형하라. 어미는 죽이고 새끼는 남겨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10여 개의 법장에서 동시에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주요 대진, 발동하라. 대장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보랏빛 뇌전이 공중에서 포효하는 한 마리의 거대한 용으로 뭉쳐졌다. 천지를 파멸시킬 듯한 기세로 나를 향해 정면으로 내리쳤다. 내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피하고 싶었지만 그 위압감이 너무도 강렬해 그 자리에 박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점점 다가오는 자금색 철뇌를 바라보며 나는 절망 속에 눈을 감았다. 그런데 예상했던 격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귓가에서 터져나왔고 곧이어 극도로 억눌린 신음소리와 함께 뜨거운 액체가 내 얼굴에 튀었다. 진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번쩍 눈을 뜨니 백진이 나와 아이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눈처럼 하얗던 그의 옷은 이미 선열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등 뒤에 위풍당당하던 9개의 꼬리는 이 철로에 맞고 까맣게 타버린 채 바닥으로 힘없이 처져 있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가 나 대신 일격을 맞은 것이다. 소주님. 장로들의 경악에 찬 비명이 뒤섞였다. 하지만 백진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음산하고 광기 어린 빛을 띠던 그 눈에는 이제 간절한 애원과 결연한 다정함만이 남아있었다. 그가 입을 열자마자 울컥하며 엄청난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도 그는 내 손을 꽉 움켜쥐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어서 가. 유요. 뒤돌아보지 마. 백진이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심장의 한 조각이 생으로 도려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파왔다. 가라고. 어딜 간단 말인가? 그가 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라 여우라 할 수 있겠는가? 내 남자를 죽이려 들다니.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흥건한 백진의 핏자국을 노려보았다. 전례 없는 분노가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치솟았고 전신의 피가 끓어오르는 듯 했다. 이 늙은 것들이 감히 이 몸의 허락은 받았느냐? 천지를 진동시키는 맹수의 포효가 내 목구멍에서 터져나왔다. 체내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과 함께 방대하고 거대한 힘이 순식간에 나의 사지백회로 가득 퍼져나갔다. 붉은 빛이 하늘을 뒤덮었고 청구의 온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시선 속에서 나의 형체가 거대하게 팽창하기 시작했다. 원래 작고 귀여웠던 붉은 여우의 본 모습이 순식간에 수백 배로 거대해지더니 하늘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곰이 홍여우로 변했다. 붉은 털 한 올 한 올마다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고 9개의 꼬리는 마치 9마리의 화룡처럼 공중에서 요동쳤다. 알고 보니 난 그냥 평범한 붉은 여우가 아니었다. 나는 도산 일족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태고의 전신, 구미적호의 반조체였던 것이다. 다들 죽어버려. 나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앞발을 들어 여전히 기고만장해 떠들던 대장로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쳤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지팡이는 물론 대장로의 오만방자한 늙은 얼굴까지 순식간에 땅바닥에 처박혔고 도저히 뽑아낼 수조차 없게 되었다. 남은 장로들은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경악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무시하던 이 잡종 붉은 여우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낼 듯한 전설 속 전신의 시조일 줄이야. 또 덤빌 놈 누구야? 꼬리에 묻은 불꽃을 가볍게 털어내며 사시나무 떨듯 떠는 노인네들을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오해입니다. 다 오해라고요. 소부인의 심의가 가히 천하무적이십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 몰라뵀습니다. 이 간사한 늙은이들 무릎 꿇는 건 참 빠르기도 하지. 하지만 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방금 내 아이들을 죽이려 할 땐 왜 오해라고 안 했어? 꼬리를 휘둘러 메뚜기 역듯 장로들을 한꺼번에 낚아챘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천년된 굽은 나무를 향해 하나씩 차례로 매달아 버렸다. 다들 거기 매달려서 반성 좀 해. 감히 내려오기만 해봐. 털을 다 뽑아서 목도리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거추장스러운 노인네들을 다 처리한 뒤 나는 몸을 날려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서둘러 백진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는 부상이 심각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흰 옷은 이미 피로 얼룩져 눈부신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다가오는 걸 본 그가 간신히 눈을 뜨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내뱉었다. 너 왜 아직 안 갔어? 그는 피를 토하며 나를 밀어내려 했지만 손만 떨릴 뿐 아무런 힘도 없었다. 누가 너더러 구해주래? 콜록콜록. 내 동정 따위 필요 없어. 그 입 좀 닥쳐. 나는 홧김에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처량한 꼴을 하고서도 끝까지 쿨한 척하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다. 이 남자,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며 나를 지키려 했으면서 이제 상황이 좀 진정되니까 다시 그 고고하고 차가운 껍데기를 뒤집어 쓰려 하네. 백진, 내 말 똑똑히 들어. 나는 그의 옷깃을 확 잡아챘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쉼없이 나불거리는 그 얇은 입술을 거칠게 덮쳤다. 상처주는 헛소리들이 나오지 못하게 전부 막아버렸다. 입술과 치아가 얽히는 사이 온통 비릿한 피 냄새뿐이었지만 다시 찾은 소중한 온기만큼은 뜨겁게 전해졌다. 백진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두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내가 먼저 입을 맞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입맞춤이 끝나고 나는 숨을 몰아쉬며 아이 9을 혼자 키우기엔 너무 힘드니 같이 키우자고 당당하게 선포했다. 맷집도 좋고 몸도 튼튼하니 살려주는 대신 우리 집 머슴이 되어서 애나봐. 앞으로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재우기는 다 내 몫이야. 알겠어. 백진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눈동자에 서려있던 차가운 얼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더니 봄날의 강물처럼 애틋하게 변했다. 그 말 분명히 했다. 그는 나를 다시 꽉 껴안았다. 마치 유일한 구원이라도 붙잡은 것처럼 더 깊게 입을 맞춰왔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눈가에서 떨어져 내 얼굴 위로 흘러내렸다. 유우야, 이번만큼은 죽어도 놓지 않을게. 이 키스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격렬했고 숨이 막혀 쓰러질 뻔했다. 방금 나무에서 내려온 주변에 장로들이 하나둘 민망함에 얼굴을 붉혔다. 다들 가랑이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그 와중에 눈치 없는 셋째 녀석이 백진의 반쯤 탄 꼬리를 붙잡고 소리쳤다. 아빠, 꼬리에서 연기나.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입술을 댔다. 위기는 일단락되었고 청구는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이번 전투를 거치며 청구에서 내 위상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변했다. 전에는 모두에게 손가락질받던 도둑고양이 같은 드려우였는데 이제는 세상을 구한 전신의 소부인이 되었다. 나를 죽이라고 소리치던 장로들은 이제 나를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모신다. 매일같이 갖은 핑계를 대며 내 마당으로 보양식을 보낸다. 천년 삼회 만년 영지까지 아끼지 않고 바친다. 혹여나 내 기분이 상해서 다시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불여우로 변신해 자신들을 또 나무에 매달아 버릴까 봐 겁이 난 모양이다. 소부인, 이건 동해에서 갓 구해온 주안주입니다. 이 영롱한 빛깔 좀 보세요. 부인의 피부색과 찰떡궁합이지 않습니까? 대장로가 아첨 섞인 얼굴로 빛나는 구슬을 조심스레 내밀었다. 얼굴의 주름 사이에 파리도 끼어 죽을 지경이었다. 나는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백천에게 5째의 기저귀를 갈아주라고 시켰다.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거기 둬요라고 말했다. 칠패어, 다음엔 이런 쓸데없는 거 말고 현금으로 가져와요. 애 9 키우려면 돈이 꽤 들거든요. 네. 소부인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대장로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냉큼 물러갔다. 백천은 능숙하게 5째의 기저귀를 갈고 6째에게 젖을 먹였다. 그러고는 땀을 닦으며 다가와 나를 허탈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유요, 어르신들 너무 겁주지 마. 다들 연세가 있으셔서 충격받으시면 어떡해. 나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안쓰러워. 그럴 리가. 백천이 다가오더니 내 볼에 살짝 입을 맞췄다. 그러고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들 화병이라도 나시면 나중에 우리 애들 봐줄 사람이 없잖아. 이것 보라지. 이게 바로 청구의 소주다. 흑화는 풀렸을지 몰라도 이 능구렁이 같은 속내는 여전하다니까. 3개월 후 황도길 청구신역에서 전례 없는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다. 지난날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백천은 3계에서 가장 화려한 예식을 약속했다. 심리홍장이 청구의 모든 거리를 뒤덮었고 길가의 잡초조차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각지의 신선과 요괴들이 축하하러 모여들었고 잔치상은 3일 밤낮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 결혼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내가 입고 있는 천잠사로 짠 봉관아피도 아니었고 백천의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다. 바로 우리의 거대한 화동 군단이었다. 동글동글한 9마리 아기 여우들, 흰 여우 5에 붉은 여우 4, 목에는 커다란 빨간 리본을 메고 몽실몽실한 꼬리를 흔들며 일렬로 줄을 서서 우리 뒤를 따르며 꽃잎을 뿌렸다. 그 광경은 보기만 해도 정말이지. 수라장이었다. 넷째, 손님 상에 있는 닭다리 훔쳐 먹지 마. 일곱째, 여덟째 꼬리에서 그 발 좀 떼. 첫째, 동생들 데리고 레드카펫에서 뒹굴지 마. 그건 엄마 치마 폭이란 말이야. 나는 앞에서 단아하게 걷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입으로는 목소리를 낮춘 채 전음으로 이 어린 상전들을 미친 듯이 꾸짖고 있었다. 백지는 오히려 아주 태연했다. 심지어 꽤나 자랑스럽게 허리를 꼿꼿이 폈다. 마치 뒤따르는 아이들이 사고뭉치 군단이 아니라 잘 훈련된 황실 의장대라도 되는 양말이다. 일배천지.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에 맞춰 나와 백지는 나란히 서서 천지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다. 205당. 백진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기에 상석에는 덕망 높은 몇몇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황송해하는 앉아도 가시방석인 듯한 그들의 모습에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부부대배. 우리는 몸을 돌려 서로 마주 보았다. 붉은 면사포의 술 사이로 백진의 푸른 눈동자가 보였다. 그 속엔 예전의 냉정함도 그 후의 광기도 없었다. 오직 넘쳐 흐를 듯한 깊은 애정과 다정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온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유유. 그는 입모양으로 내게 속삭였다. 사랑해. 마음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찡해졌다. 나도 입모양으로 대답했다. 바보 여우. 하늘을 수놓은 축포와 아이들의 환호성 속에서 우리는 3년이나 늦어진 이 결혼식을 마쳤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납치도 하고 도망도 치고 서로 싸우기도 했으며 심지어 생이별의 위기까지 겪었다. 다행히도 결국 이 바보 여우는 다시 내 소나귀에 들어왔고 나도 더 이상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깊은 밤. 주위가 고요해지고 하객들이 모두 흩어졌다. 나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신방으로 돌아왔다. 오늘 하루는 예전에 누군가와 삼백합을 겨뤘을 때보다 더 피곤했다. 9 아이들의 에너지는 정말 무시무시했다. 녀석들을 하나하나 달래서 잠재우는 것만으로도 나의 모든 인내심과 체력이 바닥났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백지는 이미 씻었는지 헐렁한 붉은색 잠옷 차림으로 침대맡에 앉아 있었다. 수줍으면서도 기대에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촛불은 일렁이고 분위기는 묘하게 달콤했다. 부인, 피곤하지? 그는 얼른 옆자리를 툭툭 치며 말했다. 어서 와서 앉아. 이 서방이 어깨 좀 주물러 줄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 앉았다. 그의 적당한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런데 다음 순간 익숙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경계하며 눈을 떴다. 백진이 마치 마술이라도 부리듯 왼손으로는 붉은 비단띠를 꺼내고 오른손으로는 번쩍이는 금사슬을 들어 올렸다. 그건 바로 예전에 내가 그를 묶었던 쇠유홍능과 나중에 그가 나를 가뒀던 그 금사슬이었다. 부인. 백진은 손에 든 물건들을 흔들었다. 눈빛이 순식간에 끈적하게 변하더니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은 우리의 첫날 밤이잖아. 파란만장했던 우리의 과거를 추억하며 색다른 밤을 보내볼까? 그가 내 귓가에 다가왔다.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고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이 날 묶을래? 아니면 내가 당신을 가둘까? 의욕에 가득 찬 그의 변태 같은 모습에 관자놀이의 핏줄이 바르르 떨렸다. 하루 종일 9마리 애들을 보느라 내 뼈마디가 다 녹아내릴 지경인데 그저 침대에 뻗어서 잠만 자고 싶은데 그는 이런 걸 생각할 기운이 남아있다니. 이 죽일 놈의 여우. 역시 본성은 못 속인다니까. 추억은 갯불. 나는 참다 못해 단전에 힘을 모아 발을 들어 사정없이 그의 잘생긴 얼굴을 걷어찼다. 청구의 후계자이자 전쟁의 신인 서방님은 그렇게 이불과 함께 침대 아래로 내동댕이 쳐져 대자로 뻗어버렸다. 꺼져. 피곤해 죽겠단 말이야. 오늘 밤은 잠만 잘 거야. 나는 이불을 꽁꽁 싸매고 몸을 돌려 누우며 서슬퍼렇게 경고했다. 감이 올라오기만 해봐. 당장 나무 위에 매달아서 장로님들이랑 찬바람이나 맞게 할 테니까. 백지는 억울한 표정으로 붉은 비단과 금사슬을 끌어안은 채 바닥에 앉아 걷어차인 엉덩이를 문질렀다. 그러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부인, 당신 변했어. 예전엔 안 이랬잖아. 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거 좋아했으면서. 닥쳐.